네, 그럼 여러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우리가 이제 5번을, 과제 5번을 중심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거철에 한국에서는 언론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자들의 지지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내막을 살펴보고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여론의 실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게 되는데,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개인들의 의견을 합산한 걸 우리가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데, 그 여론에 대해서 이 같은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 의문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상 우리가 귀납적 일반화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과학 방법론이 있는데요. 즉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끌어내는 그러한 귀납적 방법론이 바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표본의 대표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커야 되고 그리고 다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표본의 크기보다도 표본의 다양성이 굳이 두 가지 중에 우열을 가린다면 표본의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선거철이 되면 꽤 이제 전화기가 이제 울릴 겁니다. 사실 무응답률이요 70%에 이릅니다. 네, 거의 이제 소위 정치적 무관심 내지는요 사실상 여기에서 그 설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추상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상당한 어떤 계급적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응답률의 30%, 그걸 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끊임없이 방송에서 내보내고는 있는데, 글쎄요, 우리는 뭐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도 사실상 각각의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또는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1인 1표의 어떤 민주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여론조사가 자칫 잘못하면, 사실상 지금의 여론조사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무응답률이 70%가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30%를 가지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어떤 수는 그러지만 다양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적인 뭐 또는 어떤 세대별 또는 성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담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확증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따라서 가끔의 이런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의감을 갖고, 이것이 일종의 어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거나 내지는 또 사실상 정치적인 선전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소위 노동자들이 계급 배반 투표를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부자를 걱정하고 노동자들이 부자 어떤 정당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어떤 호의적으로 되는 이러한 경향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르디에의 어떤 대답에 의하면 사실상 자기 계급을 대변할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언어 시장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상징 폭력론, 상징 권력론인데, 언어 시장에서조차도 잘 팔리는 언어가 있겠죠. 그것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지배 계급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계급들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을 대변하는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결국에 지배계급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계급의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내지는 그런 오인들이 가능한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중계급들은 또 어떠냐 그러면, 민중계급들은 그나마는 아닌데, 민중계급들은 소위 어떤 어떤 남성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어떤 그 가부장제적인 향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그 지배계급의 어떤 보수적인 지배계급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지배계급이 그 언어 시장의 왜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중간계급과 민중계급들이 자신의 계급을 대표하지 못하는, 자신의 계급을 배반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상해적 그 정책들을 지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르디에는 그 상징 권력론, 상징 폭력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규명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어떤 여론과 언론의 어떤 유착관계라든가 뭐 또 하나 이제 어떤 언어 시장에 공급되는 언어들이 대단히 지배계급의 언어이고, 또 그 언어들을 자신의 계급에 준하는 그러한 근거들을 갖고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또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부르디에가 얘기하는 이러한 또 상징 권력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뭐 이 내용은 좀 대단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이제 안내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락, 언어 활용의 사회적 조건 양상을 규명하여 언어 교환의 권력 관계를 파헤치는 이 부르디에의 상징 권력론은 이 소시르하고 촘스키, 그 다음에 오스틴의 언어학의 한계, 그리고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 상황이 갖는 허구성을 통해서 언어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는 독창성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드린 이 소시르의 얘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소시르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주의 언어학의 사실은 이제 대부고, 또 여기에서 이 소시르의 논의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가 시작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시르가 얘기하는 어떤 랑그와 파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왜 부르디에가 이러한 어떤 소시르를 이제 비판하느냐 그러면,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 하버마스까지 있잖아요. 소시르, 촘스키, 오스틴, 하버마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언어학적인 입장 내지는 어떤 의사소통 행위와 관련된 입장들이 한 가지를 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사회학자지 않습니까, 부르디에는. 그러니까 사회 어떤 정치적인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부르디에는요, 우리가 이미 문화 이론에서도 살펴봤지만, 부르디에는 구별짓기의 8장에서 이러한 어떤 문화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정치죠, 여러분. 예, 이건 정말 투쟁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소시르하고 뭐 촘스키 이런 뭐 소시르하고 촘스키하고도 좀 차이를 드러내는 거는 맞지만 소시르는 이제 이런 랑그 파롤 이 두 가지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지나치게 그 언어의 어떤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공통 언어의 환상을 갖다가 우리한테 이제 집어넣어 주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이미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정치적인 조건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촘스키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촘스키는 언어 능력과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랑그 파롤처럼. 그런데 뭐 언어 능력은 뭐 언어에 대한 지식이고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촘스키가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언어 수행 부분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촘스키가 대단히 어떤 어떤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 언어의 창조성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화자들은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맞는 그러한 어떤 적절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촘스키의 입장은 문법적으로 잘 정리된 그러한 문장만을 구사하는 매우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소시르도 그러고 촘스키도 그러고 사회 정치적 조건이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스틴이라고 하는 일상언어학파의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언어 행위론이 있는데 화행론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결혼식에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수행적 발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스틴의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부르디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관습적인 절차에 따른 이야기인 거지. 뭐 결혼의 어떤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화하는 것들이지 소위 맥락과 상황에 따른 적절성 조건, 즉 이것이 뭐냐면 사회 정치적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가 나오는 게 뭐냐면 대변인의 어떤 브리핑 같은 거를 보시면 대변인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다간 대변인 자리를 내놔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일정한 그런 권위자가 그 영역을 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만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말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인데 오스틴이 얘기하는 그런 수행적 발화라고 하는 게 그것들이 문제점은 어디 있냐? 사회정치적 조건 결여다.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미 살펴봤었죠. 비판 이론의 제2세대고 위르겐 하버마스의 어떤 공론장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독일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대단히 어떤 합리적인 공론장이죠.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아마 이거는 독일에 좀 국한된 독일 문화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대단히 이상적인 담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정말 이런 어떤 합리적 공론장이 가능하다면 뭐 땡큐죠. 근데 이게 이상적 담론 상황이요. 이성이나 원칙에만 토대를 둔 커뮤니케이션 상황인데 사실상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회 정치적 어떤 조건, 거기에 기반한 건데 이런 이상적인 담론 상황은 그거 자체를 허구로 다 만들어버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르디에는 지금 저희가 쭉 살펴봤던 뭐 소시르, 그다음에 촘스키, 오스틴,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주장들이 뭐 약간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르디에의 어떤 실천 이론에 따랐을 때는 결국은 사회 정치적,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디에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독창성을 드러내고, 여기 여러분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지배를 의미하는 상징 권력론 또는 상징 폭력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같습니다. 상징 권력이나 상징 폭력이.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암묵적으로 숨겨진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근데 이런 것들 폭로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의 계급 배반 투표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이 상징 투쟁이 있죠. 언어 시장에서 벌어지는 언어를 둘러싼 각축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누가 그 언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의 그것이 화폐고 돈인데, 그런 것들을 주로 통호하고 통과하는 계급이 어느 계급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투쟁 과정에서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인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무관심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계급이 사실상 중간 계급이든 민중 계급이든 지배 계급이 구사하는 그 언어에 대한 비판이나 이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무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상징 권력이 얼마나 자의적이냐라고 하는 거. 지배 계급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배 계급이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실상 무엇을 가리려고 했는지, 즉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서 사실 지배 계급이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리고 모든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노력 부족이고 개인이 더 피나는 노력을 안 해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불평등만이 전부인 것으로 그것을 기만하는 거대한 체계를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능력주의라고 하는 거고, 한국 사회가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 이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객관적 진실을 목도하고 이 잘못된 신념, 사실 능력주의는 이미 폐기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리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 구조적 불공정을 목도해야죠.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상징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들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자신의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개발해서 이런 정치적인 박탈 현상,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정치적 박탈 현상, 정치적 소외죠. 그 언어 시장에서 상징 권력에 의한 지배 계급 이외의 계급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로부터 그것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박탈당하는, 정치적인 그 정책상에서 제외되고 배제당하는 그러한 박탈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삶을 우리에게 이제 이 상징 권력론이 그래도 한번 좀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러한 상징 권력을 통해서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그 숨겨진 경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과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제 3번에 가보시면 이 상징 권력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 톰슨의 해제에서 나온 건데 좀 괜찮은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학자로서의 부르디에는 수많은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배계급, 중간계급, 그 다음에 그 민중계급의 어떤 그 분류와 특징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자료들이 지금 물론 이제 논문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이 부르디의 이론들에 좀 집중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상징 권력은 발화에 의해 소요를 구성하는 권력이자, 이건 이제 소요라는 말은 어려운 건데 그냥 the given인 해서 주어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상징 권력은 지배계급이 말하면 그냥 주어진 것을 구성하는 권력인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권력이자 세계상을, 그리고 그리하여 세계에 대한 행위를, 결국 세계를 보게 하고 믿게 하며 공고히 하고 변형하는 권력이다. 이게 상징 권력의 대단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상징 권력은 특수한 동원 효과를 통해서 물리적 경제적인 강제에 의해 획득된 것의 등가물을 획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뭐에 가깝다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놀라운 표현이고 여러 가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어여서 제가 이제 주술입니다, 여러분. 주술. 상징 권력의 주술성. 정말 다들 그런 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멈춰서 생각하지 않으면 현혹됩니다. 그런데 상징 권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그것이 인정될 때, 즉 그 의미성이 인식되지 않을 때에 한해서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그런 상징 권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의 자의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상징 권력은 정말 주술에 가깝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4번을 보면은 이거 정말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에 대한 그 소개를 부르디에가 하는데, 18세 소녀에게 원하는 대로 아무 영화나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문조사에 찬성 의사를 보인 사람들은 주로 하층 계급에 속하는 농업 종사자나 소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기업과 관청에서의 파업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정치적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로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라고, 보통 이제 한나 아렌트나 이렇게 이제 많은 정치 철학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사적 영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으로서 그것을 이제 그 정치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부르디에의 독창성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상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집안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세 소녀에게 아무 영화나 보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파워권에 대해서도 제한을 강하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낯설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 부르디에는 이런 현상이 피지배 계급이 그들 자신이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를 한정함으로써, 요거 중요합니다. 지배자들의 언어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언어가 없어요. 자기 계급을 대변하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정통성을 부여받은 지배자들의 언어가 문화 자본이 취약한 하층 계급에게는 더 큰 강압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이유는 피지배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언어를 결여한 채 대부분 지배자의 언어를 빌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더 리치거든요. 예. 종부세에 대해서 무주택자가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뭐 누군가를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약들을 보고 정책들을 보고 우리가 지지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그러한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민중계층이요. 이 부르주아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포섭이 돼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제 헤게모니 이론이죠. 패권 다툼에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의 계급적인 실체를 망각하고 상위 계급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허위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부르디에가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인데 그것과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1%밖에 안 되는 종부세를 내는 부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조세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좀 구조적으로 그리고 불평등이 결국 어떤 한국 사회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뭐 누구나 우리가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위의 동일치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언어 시장이 이미 불평등하게 기울어져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계급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언어를 찾지 못한 많은 계급들이 결국 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포섭돼 가지고 그들의 언어가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는, 이건 정말 안타까운 허위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디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르디에의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러한 어떤 지배계급의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지에 대해서 그 숨은 경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사회학적 작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말 이제 클래스 메럴스, 정말 계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르디에의 어떤 문화 자본론과 상징 권력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또 간과하고 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문화 취향과 관련된 소위 문화 자본과 상징 자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논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